이게 3단계 내러티브가 중요한데 소재의 내러티브에 좀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실제 혹은 허구의 사건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나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답게 풀어나가는 방식이 내러티브예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글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소서는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의미를 평가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생각을 하시라 이겁니다. 자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소서는 이제 잘 써야 되는데 모든 학교에서 뭐 대부분 지금 자소서가 특수대학 빼고는 없어졌습니다만 여전히 고입은 남아있잖아요. 12년째 남아있는데 자, 잘 쓴 자기소개서, 자소서를 왜 신경 써서 써야 되냐면 이것이 좋은 질문에 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면접 질문에 출처가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써야 된다. 입시도 결국은 선발자들이 지원자들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겪으면서 파악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핫 리딩이라는 건데, 이거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상태에서 대상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입시로 치면 이제 서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콜드 리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핫 리딩과 다른 건데, 대상에 대한 사전 정보가 일절 없는 상태에서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무당, 영매, 세상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어떤 신적 능력이 있다, 초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고, 그분들이 주로 이제 능한 게 바로 이 콜드 리딩입니다. 입시로 이제 따지자면 이제 콜드 리딩은 이제 면접 평가에 해당하는 것인데, 입시에서 말이죠. 전형에서 1번을 쓸 수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이제 겪으면서 파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번은 입시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핫 리딩 아니면 콜드 리딩이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그 중에서 중요한 핫 리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자소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소서를 왜 쓸까요? 뭐 어처구니 없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형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고입에서 학교별, 선생님별로 서술의 편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부는 학생 그 자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학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소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원자 자신에 대한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쓴다. 전형이라는 거, 학생부 종합 전형, 자기주도 학습 전형, 이 전형이라는 것의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전자가 말이죠, 저울 전자예요. 형자도 저울 전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지원자의 어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능력 혹은 재능, 보이진 않지만 파악은 할 수 있죠, 평가자들이. 이런 것들을 저울을 재듯이 그런 재능들을 재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을 가려 뽑는 것을 전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형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정보 비대칭 상황이라는 건데 대칭은 같은 거겠죠? 비대칭은 한쪽으로 기운다는 건데 무엇이 기우느냐? 지원자 출신 학교와 지원자가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정보는 많습니다. 많은데 선발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전무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정보 비대칭 상황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전형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자들에게 추천서를 내라, 서류를 내라, 회사도 똑같아요. 면접을 보러 오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선발자들이 나에 대해서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유혹 혹은 유인을 갖게 되냐면 자신의 실제 가치보다 더 부풀려가지고 특히 서류를 꾸미려고 하는 어떤 유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 이게 자소서냐 자소설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정보 비대칭 상황의 어떤 생리와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역선택 문제가 발생해요. 역선택이라는 건 이제 불리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자, 내 눈앞에 1,000원이 있고 10,000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선택 기회가 한 번 있다고 했을 때 10,000원을 줬겠죠. 그런데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1,000원을 줬게 되는 것을 역선택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발자들이 이러한 자신의 가치를 크게 부풀린 자소서나 학생부에 속게 되면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자를 선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고차 시장이나 많은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입에서 면접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대입도 지금 학생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도 직접 정보인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를 선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자소서는 결국 면접을 의식하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면접을 의식하지 않고서 자기 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서울대 선발 변화 예고를 했는데, 우리 이제 중3 학생들이 대학교 가게 될 때가 이제 2028 학년도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유의미한 얘기들이 있어요. 수능 비중을 축소하겠다라는 거고, 원래 이제 서울대는 축소하려고 했는데 지난 정부의 방침 때문에 축소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확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폐지하겠다. 수능이 쉬워지니까 변별력이 없다. 대신에 뭘 보겠다라는 거죠? 다양한 면접을 통해서 실질적 우수 역량을 평가하겠다라고 지금으로부터 2028 3년 전에 지금 미리 이제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세부 어떤 일정이라든가 이제 정보들이 정해지는 것은 되어가는 것을 보셔야겠지만, 큰 틀에서 지금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외대부고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죠. 미인정 결석 없도록 신경 쓰시고요. 애들이 다 40점을 만점을 받은 상태로 오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1단계에서. 2단계 점수가 이제 60점이고요. 자소서가 여기 보시면 이제 공백제 1500자인데,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학생부에서도 내겠다라고 예고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자소서 중심으로 내고 있어요.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면 이제 최근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이 학생부에 이제 3학년 세특이라든가 행특이 안 들어가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거의 자소서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과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외대부고 자소서가 상당히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이유가 경쟁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화를 꾀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자소서 형식 및 요구사항, 여기서 지금 학교 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죠, 요즘? 집단지성이라는 겁니다. 자, 집단지성이라는 게 뭐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개체들이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해서 얻어낸 지식이나 뭐 정보, 결과물, 이런 것을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야. 왜 학교 쪽에서 집단지성을 강조하느냐? 이런 유형의 학교는 말이죠, 여기 들어가서 내신 공부 빼고는 사실상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을 하려고 해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친구랑 무슨 활동,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해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소통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을 해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자꾸 선발하려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골든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혼자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학습만 한 그런 것을 쓰지 말고, 자소서에 남과 어울려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을 쓰라는 겁니다. 자, 학습과 탐구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학습이라는 거는 수동성을 띠고 있습니다. 모방을 띠고 있죠. 이게 그 산업혁명 때 그 모델인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의 강사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걸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다수의 청중들이, 학생들이. 그런데 탐구는 개별성을 띠죠. 내가 어떤 학습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찾아보는 거죠. 근데 그 도구는 실험이 될 수도 있고, 강의 수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토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학생한테 들으니까 입학 후 이제 학교를 갔더니 이제 뭐 어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외대부고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소서가 다 똑같냐? 이런 그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현장에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왜 비슷해질 수밖에 없냐면 학교 쪽에서 이제 설명회 같은 것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기 때문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도 학습 영역은 한 3개 정도를 써라. 생각해 보시면, 자, 100자씩 3개 쓸 수 있나요? 그 100자는 뭐 그냥 글을 쓰다가 그냥 바로 끝나버려요. 보통 그래서 한 300자 정도를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도 학습 영역의 글자 수도 비슷해지죠. 3개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뭐 지원 동기, 그다음에 뭐 졸업 후 진로 계획 같은 것도 반드시 이제 그 중학교 때 활동과 연결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학습에 있는 중학교 활동 내역과 연결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인성은 뭐라고 안내를 하고 있죠? 인성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다. 의미 없는 어떤 그 갈등 해결 과정 같은 거
쓰지 말고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서 쓰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겼을 경우에 사실상 불이익도 없지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락별 내용이 왜 연결이 안 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령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신 거죠.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 자소서라든가 뭐 면접들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입사 자소서고 입사 면접인데 이걸 입시용 자소서 면접과 오해하셔가지고 이건 내가 본 자소서 형식과 너무 다르다. 왜 단락이 이어지지가 않고 다 끊어지냐, 뚝뚝. 그럴 수밖에 없죠. 3개 정도를 쓰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국어와 물리를 연결시키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연결성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건조하게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쓰면 됩니다. 자, 자소서가 어려운 이유는 명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좀 씁쓸한 얘기인데 실제 자기 모습을 쓰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학교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숙제하고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소서에 써야 되는 것은 고품격 자기도 탐구 혹은 뭐 자기도 학습 뭐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자소서 쓰려고 자리에 앉았다가 멘탈이 이제 붕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내 실제 생활을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자소서는 이거를 이제 악마의 편집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창조하거나 가공된 현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편집된 현실. 그러니까 나의 일상이나 어떤 생활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서 그것을 편집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나 가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자소서의 어떤 근본 속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자, 탐구. 아까 이제 골든 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함께한 탐구, 함께한 활동, 탐구를 함께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합격생 사례를 보시면 제주도 일반중학교 학생인데 성적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질병 결석, 지각, 조퇴가 있습니다. 감점이 될까요? 감점은 되지는 않습니다. 미인정 결석만 0.2점씩 40점에서 감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점이 되지는 않는데,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부 1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얼굴, 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중앙에 이제 출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명시적으로 감점은 되지 않지만 병결이 막 30개가 찍혀 있다. 건강한 학생으로 볼 수 없겠죠. 가급적이면 지금 이제 중1, 2 학생들 이거 성실성의 지표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병결 같은 것도 없는 것이 좋겠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뭐 학교 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치 못하면 결석을 할 수 있죠. 근데 반드시 사유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합격을 했습니다. 뭐 감점은 없었고 뭐 크게 문제될 정도의 어떤 출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시면 사회 시사 토론 동아리에서 한 어떤 탐구, 외교에 대한 탐구를 했습니다. 함께 한 거죠. 정책 탐구 동아리 활동에서 한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의 대응 방법을 비교한 것을 함께 탐구한 겁니다. 어떤 학생들 문제집 이름까지 자소서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소서의 품질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쓰지 말고 혼자 이렇게 막 공부한 거 막 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소서를 쓰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책상에 앉으면 굉장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아무리 나의 지난 중학교 3년을 2년 반 정도 되겠죠. 돌이켜봐도 어떤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학생들은 학생부부터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재의 그라운드, 단단한 굳건한 땅이 있어야지 그냥 뭐 추상적으로 눈 감고 묵상을 한다, 명상을 한다고 해서 뭔가 딱 떠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부터 일단 출력을 해야 돼요. 잘 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보는 일반용 학생부와 우리가 실제로 고입, 입시를 치를 때 내는 학생부는 출력물 내용 자체가 다르다라고 했죠. 어떤 부분이 다르냐? 트레이드 마크가 이제 써 있습니다. 인쇄가 되어 있고 3번에 이제 수상 경력이 아예 인쇄가 안 되죠. 출결 상황 다시 보세요. 얼굴의 코 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 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진로 희망 분야가 내 진로가 뭔지 검사인지 뭐 천문학자인지 뇌공학자인지가 출력이 되질 않습니다. 평가자들에게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자녀가 이제 학년별 진로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외대부고 입시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받았던 질문인데, 치과 의사가 이제 꿈이라고 학생부에 계속 일관되게 쓴 거야. 일관되게 썼는데 학생부에는 그와 관련해서 읽은 책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한 활동도 없어서 이거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성적은 성취도와 수강자 수만 나옵니다. 원점수라든가 뭐 나오지 않아요. 2학년 똑같습니다. 자, 3학년은 세특이 출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오로지 그냥 성취도와 수강자 수만 나오고, 3학년의 행동 특성도 역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3학년 돼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파이팅을 해봐야 되겠다, 힘을 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학교 선생님들 찾아뵙고 뭐 이런저런 부탁을 드려봐야 실제로 출력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계별 자소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은 학생부를 출력을 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지난 3년 동안의 어떤 활동을 쭉 써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 학업적 성장과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소재를, 콘텐츠를 한 서너 개 정도 추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3개를 꼭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2개 정도를 좀 더 자세하게 써도 돼요. 그것과 합격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왕이면 이제 진로랑 연결되는 것이 좋겠죠. 이게 3단계 내러티브가 중요한데, 소재의 내러티브에 좀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자, 내러티브가 뭔지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데, 일단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2단계에서 그 글자 수를 맞추려고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쓴 다음에 그것을 마지막 단계에서 압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스토리와 내러티브는 비슷한 듯 하지만 다릅니다. 스토리라는 거는 실제 혹은 허구, 근데 자소서니까 허구의 사건을 쓰면 안 되고, 실제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 묶음, 나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과학동아리에서 이제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했는데 살리실산이 이제 불완전 정제돼 가지고 뭐 실험을 실패했다. 요것만 이렇게 뚝뚝 끊어지듯이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러티브는 뭐가 다르냐? 실제 혹은 허구의 사건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나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답게 풀어나가는 방식이 내러티브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첫 단락에서 나는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보여주고 싶어. 이 학생이 이제 뭐 똑같은 과학 동아리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가지고, 야,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아니면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까를 생각을 한 다음에 창의적 가설을 세운 거죠.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했더니 성공했다. 이건 이제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라는 어떤 컨셉, 키워드를 내러티브에 맞게 잘 쓴 거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예로는 실천 능력 같은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뭐 피부 장벽에 발생하는 어떤 병적인 현상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썼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화장품 회사의 어떤 그 연구원과 메일을 주고받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이제 추가해서 이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실제로 나의 삶에 적용을 해서 어떤 학생이 이제 그 음식 알러지를 앓고 있었는데, 그 음식 알러지를 이 탐구 과정에서 알게 된 회피요법이라든가 뭐 무극성 보습제를 쓰면서 뭐 극복을 했다라든가 그런 과정을 쓴다라면은 그 컨셉트, 키워드에 맞는 내러티브로 단락을 구성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소재에서 목적을 생각하세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글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소서는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의미를 평가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생각을 하시라 이겁니다. 근데 외대부고 인재상이 뭐죠? 인성, 창의성, 자율성이니까 이 점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평가자가 나한테서 캐고자 하는 정보가 뭘까?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원할까?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내러티브를 잘 생각하시고, 주된 소재는 뭐가 될까요? 자기도 학습 영역. 당연히 뭐 동아리라든가 수행평가라든가 학교 수업 같은 거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함께한 그런 탐구를 의미합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학교 쪽에서 이제 요즘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함께한 거를 강조하면서 외부로, 중학교 외부로 이제 자꾸 보내라. 외부에서 뭐 디베이트가 있으면, 포럼이 있으면 자꾸 보내가지고 활동을 함께 하도록 이제 해라라고 설명을 하던데, 좋습니다. 좋아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일 테니까 좋은데, 그걸 이제 순진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실제 뭐 내가 외부 포럼에서 뭐 한 거를 이제 자소서에 썼다가는 그 자소서를 이제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토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막 썼는데 이게 기재배제사항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냐 막
토론, 감론을 흡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약간 변형해서 써야 되겠죠.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뇌과학자가 장래 희망인 학생이 동아리에서 어떤 강의를 들은 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 장소 기억에 대한 심화 탐구를 진행을 해봤다.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시 설계사가 장래 희망인 학생은 학교 수업 시간에, 이거 다 여기 있는 거죠. 수업 시간에 환경 단원을 학습하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도시 열섬 현상 해결책을 탐구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것을 한 기억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허구의 사실을 창조하지 말고 기말고사 끝났잖아요. 그러면 일단 계획을 짜세요. 계획을 짜서 2학기 때 내가 어떤 동아리에서 아니면 수행평가로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짜세요. 자소서를 쓰면 안 됩니다. 그 단계에서는. 자, 내러티브에도 역시 신경 써야 되는데 지원 동기, 입학 후 활동 계획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영역을 쓸 때 할 것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이 외대부고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파편적이죠. 종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학교 홈페이지, 학교 브로셔, 아니면 학교 선배, 먼저 합격한 선배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이 학교가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이 왜 나를 사로잡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러티브에 맞게 쓰는 것이죠. 졸업 후 진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자기가 어떤 학생인지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연결해서 써야지. 갑자기 자기도 학습 영역에서는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갑자기 졸업 후 진로 계획은 뭐 검사가 되겠다라든가 그런 연결성이 없는 서술은 좀 지양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압축을 해보는 거예요. 공백 제외 한 2, 300자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영역이 차지하는 범위는. 이렇게 압축을 해보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성 영역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발제문을 보면 이렇게 이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봉사활동 경험만을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 때 뭐 봉사활동을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할 수도 없었고, 내가 인성 영역에서 보여주고 싶은 어떤 자신의 특성이 뭐냐 이거죠. 그 키워드나 컨셉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러티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보여주고 싶은 게 리더십이다, 아니면 협력심이다, 아니면 배려심이다, 이거를 딱 잡고 가야지. 안 그러면 선수를 하다 보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막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만 쓰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자소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먼저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 쪽에서는 인성 영역은 뭐 리더십 발휘 경험을 쓰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해서 뭐 주눅 들거나 할 필요가 없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뭐 사소한 리더십 발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멘토링 경험이라든가 배려심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컨셉과 내러티브에 신경을 써라. 자세하게 쓴 다음에 압축을 하는 거예요. 자, 리더십이 있음을 보여주는 외대부고 합격생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일반중학교 학생이고 완벽했습니다. 진로 희망사항은 AI 엔지니어였는데 자소서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자, 분별 증류 실험, 뭐 기타, 여기서 이제 과학 동아리에서 한 활동들을 이렇게 쭉 썼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어떤 코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SNS를 개발한 과정을 썼습니다. 인성 영역에 보면은 소재가 이렇죠. 수어 단체 공연 기획, 그리고 저작권 보호단 AI 분야 대표, AI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학생이니까 이렇게 인성도 말이죠. 자신의 진로랑 연결된 활동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살려서 얼마든지 서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꼭 봉사활동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6가지 자소서 작성 팁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가 잘 드러나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아주 시사성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한 얘기인데,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는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자습을 막 10시까지 열심히 하고 막 새벽 2시까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이런 것들은 성실한 학생이지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냐? 일단 학습을 해야 되겠죠. 수업을 듣거나. 그 과정에서 궁금한 게 생길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궁금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서라든가 강의 수강을 한다라든가 선생님께 여쭤본다라든가 토론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자신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또 탐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것이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이제 자소서에 잘 드러나게 서술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문제 인식 능력은 누구나 사실은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불만 많잖아요. 어른이나 학생들이나 징징대면서 그런 거 써봐야 경쟁력도 없고 학생이 없어 보이니까 이런 점을 좀 자제분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어차피 사람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가령 용돈이 빨리 떨어진다거나 그런 문제를 겪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인식을 했다면 그 문제에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학생의 5년 뒤, 10년 뒤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리더십 특강을 100시간을 집중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없던 리더십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생기지 않아요. 자, 그럼 리더십의 본질은 뭐냐?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낸 문제 해결력에 자발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그 학생에게 뭐가 생길까요? 파워가 생깁니다.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 심각성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내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다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토양성과 해양성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라든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학생의 사례인데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자유시간을 활용해서 친구들과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소셜미디어를 개발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겪은 거예요. 자,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무료 서버를 썼겠죠. 그러니까 서버 부하 문제가 막 생기면서 무엇이 원인인지를 이제 분석을 한 거겠죠. 이렇게 이제 해결책을 낸 거예요. 하루 이내 대화는 실시간으로 응답하고 그 이유는 1초 간격으로 크론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실시간 메시지는 비동기로 처리하고 그 외 API는 동기로 대응한 끝에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는 외대부가 합격생 사례. 이 학생은 이제 후 보건 전문가가 꾸민 학생이었습니다. 경기도 일반중학교 학생이었고 자소서에 쓴 게 개도국 무엇에 관한 동아리 활동, 이거 함께한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겠죠. 그 다음에 세계 무슨 격차 해결 방안 탐구한 거 썼고 어떤 기술의 공정한 분배 해결책을 탐구한 걸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고 자소서 인성 영역은 봉사활동을 꼭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영어 멘토링 활동 같은 것을 이제 쓴 겁니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쓰나마나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지 이런 게 가치 있을까요? 선도부 활동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놀랍게도 내 말 한마디에 애들 전부가 조용해지는 마법이 일어났고 또 선생님이 뿌듯해 하시면서 ABC 초콜릿 하나 주시고 실제로 쓰는 겁니다. 애들이 이렇게. 제가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16살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기장에 써라.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들면 이제 또 이런 예도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왜라는 의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을 탐구하는 태도를 키웠다. 이렇게 쭉 썼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공간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 1500자밖에 안 되는데 이 공간을 아주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사례가 없잖아요. 사례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공간만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고 쓰나마나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 자소서가 계속 압축을 하다 보면 군더더기 말이 없게 돼요. 군더더기 단어나 낱말이나 용어나 개념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기재배제 사항은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가령 이제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썼는데 뉴욕에 여행을 가면서 유엔 국제기구 본사를 방문하면서 국제기구에 대한 동경을 키웠다. 좋아요. 좋은데 이게 명시적으로는 이제 그 기재배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자들 사이에 토론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드러내는 서술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토론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나한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합격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제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대부분 이제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재배제 사항. 쓰면서 이게 기재배제 사항에 해당할까 말까 의문이 드는 순간 바로 제외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머리에서 그런 의문이 들었다라는 거는 평가자들 사이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제외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불필요한 개념 설명문으로 글자 수 채우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짧게 줄일 수 있잖아요. 시사토론 동아리에서 리얼테크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탐구를 해봤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학업 역량 정보 제공서라고 할 때 자소서도 이제 결국 글이잖아요. 그래서 서술에 유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뭐 수동태 표현을 자꾸 쓰면은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뭐라고 생각된다라고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장에서도 이러한 걸 습관적으로 쓰면은 전달력이 확 떨어져요. 뭐뭐라고 생각한다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인 것 같다라는 maybe 이런 표현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 전달력을 떨어뜨려요. 저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다. 누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이 좋고, 좋은 문장은 아까 압축, 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는데 신경을 써라. 사회적 현상이라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회 현상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문제 해결이라고 쓸 필요도 없다. 그냥 문제 해결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겠죠. 은근히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외대국어가 용인외고에서 명칭을 바꾼 지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제 용인외고라고 인식을 하고 답변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소서에도 당연히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면접장에서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바뀐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대치동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용인외고 합격생 뭐 몇 명 배출 이렇게 써있는 학원들도 있던데,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우리 학부형들, 학생들 기존 받아가시라고 외대국어 합격 통지서 보여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